이곳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혼하던 날, 저는 구청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전 남편은 꾀병을 부리는 저를 비웃었지만 저는 그날 기필코 이혼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무릎을 꿇고 제게 재결합을 빌었습니다. 저는 김지혜, 올해 28살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성재 씨가 구청에서 이혼 서류를 정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하늘이 잔뜩 흐려 마치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옅은 하늘색 원피스는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랬지만 손에 쥔 서류 봉투는 결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이혼 합의서로 인해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고 너무 색에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구청 문 앞에 서자 제 마음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성재 씨는 저보다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빳빳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마치 오늘 처리할 일이 이혼 절차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인 양 보였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날라붙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성재 씨,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와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그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었고 제 마음속에는 아직 희미한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성재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김지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죠? 애초에 이혼하자고 난리친 건 당신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아쉬운 척은 왜 하는 겁니까? 내가 말해두지만 나는 김지혜 당신에게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분명히 이혼하자고 난리친 건 그가 처음 몰래 바람을 피우다 저에게 들킨 후였습니다. 그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가 충분히 다정하지 못했고 배려심이 없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억울하여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을 뿐인데 그는 짜증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며 저와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눈물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들어갑시다. 제가 몸을 돌려 구청 문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 통증은 마치 칼날이 뱃속을 휘젓는 듯 날카롭고 맹렬하여 저는 순간 허리를 굽히고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성재 씨는 뒤돌아 저를 한 번 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더욱 자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혜,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겁니까? 대령으로 시간 끌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혼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아파 온몸이 떨렸고 그에게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떼병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아파요. 통증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제 눈앞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며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려 이성재 씨의 목소리는 흐릿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난단을 잡으려 했지만 도저히 잡을 수 없었고 몸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 제가 들은 것은 이성재 씨의 놀란 외침이 아니라 그의 차가운 질책이었습니다. 김지혜, 그만해요. 빨리 일어나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제가 구청 문 앞 계단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외투를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입을 벌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랐고 뱃속에서는 여전히 통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서둘러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급하게 마시지 말고요. 저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
조금 진정된 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그냥 배가 좀 아파서. 괜찮다니요. 아파서 쓰러졌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요?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내가 제때 붙잡지 않았으면 머리가 계단에 부딪힐 뻔했어요. 옆에 그 남자도 너무하더군요. 아가씨가 쓰러졌는데 걱정은커녕 꾀병 부린다고 하니 정말 내녀란 같으니라고. 저는 아주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성재 씨는 멀지 않은 화단 옆에 서서 양손을 주머니에 꽂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두웠으며 눈빛에는 저에 대한 혐오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경비원 제복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어디 아프신 겁니까? 얼굴이 창백하니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병원에 갈게요.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어서게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병원에 가도 괜찮겠어요? 제가 같이 가줄까요? 옆에 그 남자는 믿을 수가 없네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성재 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성재 씨,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해요. 이혼은 나중에 다시 처리하면 안 될까요? 이성재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김지혜, 그런 수작 부리지 마요. 당신은 일부러 이러는 거죠. 시간 끌려고 말이에요. 내가 말해두지만 오늘 이혼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소송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아파서 쓰러졌는데 걱정은커녕 이혼을 강요하다니. 당신이 남자예요? 주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이성재 씨가 내녀라고 정이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성재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주머니를 사납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와 제 아내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는 제 팔을 잡아 구청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 온몸이 떨렸고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씨, 놓으세요. 정말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해요. 이성재 씨는 놓기는커녕 더 세게 잡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 그 경비원 아저씨가 다가와 이성재 씨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입은 놓으세요. 이 여성분은 지금 몸이 매우 좋지 않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강요하시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성재 씨는 주위 사람들의 분노한 눈빛과 경비원 아저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마침내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사납게 말했습니다. 김지혜, 잘 들어둬요. 이혼은 언젠가 할 겁니다. 당신은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걱정스러운 말도 없이 말입니다. 그의 매정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와 5년을 함께하고 3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의 마음 속에서 저는 길 가는 사람만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남자는 아가씨의 눈물을 흘릴 가치도 없어요. 어서 병원에 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택시를 잡아주었고 아주머니는 저를 부축하여 차에 태우며 기사님께 제가 가까운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택시는 구청을 천천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은 만연자실했습니다. 제 몸이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의 나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이성재 씨의 관계가 정말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택시는 한비병원 문 앞에 섰습니다. 기사님은 제 택시비를 대신 지불해 주셨고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부축해 주셨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고 기사님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 받으세요. 몸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뱃속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휴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접수 도와드릴까요? 저는 휴지를 받아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20분 정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접수를 하고 진료 기록부를 들고 응급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였습니다. 그가 어디가 불편하냐고 묻자 저는 아픔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제 복부를 눌렀습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저는 아파서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상태가 좀 심각하네요. 급성 맹장염일 수도 있고 복막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서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해서 병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의뢰서를 써주었고 간호사에게 저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의사 선생님은 보고서를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확진되었습니다. 급성 맹장염 천공에 복막염이 동반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지금 제게는 돈이 별로 없었고 수술비는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여전히 이성재 씨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고 그는 적어도 제 남편입니다. 지금 제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가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성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이성재 씨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합니까? 이혼 문제는 시간 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픔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씨, 저는 병원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 천공이라고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와서 수술비 좀 내줄 수 없을까요? 이성재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김지혜,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죠. 구청에서는 멀쩡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수술이라니요? 내가 말해두지만 그런 수단으로 내 돈을 뜯어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성재 씨,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잖아요. 당신은 저를 돌볼 의무가 있어요. 의무요? 이성재 씨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지혜, 당신이 나랑 이혼하자고 난리 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의무를 운운해요? 내가 말해두지만 당신이 이혼하자고 난리친 그날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죽고 사는 문제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제가 더 할 말이 있었지만 이성재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차갑고 아팠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까지 매정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그는 걱정은커녕 저의 죽고 사는 문제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제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수술비 문제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랑 연락이 안 돼요. 수술비 내주는 걸 거부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상황은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 수 없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성재 씨를 제외하고 이 도시에서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제 절친 최윤아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아는 제 대학 동창으로 졸업 후 계속 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친했고 제가 이성재 씨와 있었던 일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윤아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고 이성재 씨랑 이혼 절차는 다 마쳤어? 윤아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아야, 나 이혼 못했어. 지금 한빛병원에 있어.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 천공이라 당장 수술해야 한대. 그런데 이성재 씨가 수술비 내주는 걸 거부했어. 매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랑 상관없다고 말했어. 윤아는 제 말을 듣고 목소리가 즉시 다급해졌습니다. 너 입원했어? 지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갈게. 수술비는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너 어느 과에 있어?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윤아에게 응급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약 30분 후 윤아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제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어때? 같아? 이성재 그 개자식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윤아야, 와줘서 고마워. 윤아는 말했습니다. 무슨 객기야. 그런 생각하지 마. 몸이 먼저지.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한테 상황 좀 알아보고 수술비 내러 갈게. 윤아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 제 병세와 수술 비용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이후 입원비와 약값을 합하면 3천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아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윤아는 수납 창고에 가서 수술비를 지불하고 저의 입원 절차까지 처리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그녀는 제 옆으로 돌아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수술비는 내가 이미 냈어. 의사 선생님이 오후에 바로 수술 잡을 수 있대.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윤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윤아야, 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윤아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네 일은 내 일이나 마찬가지야. 게다가 이성재 그 개자식이 너한테 빚진 돈 언젠가 꼭 받아내야지. 오후 3시 간호사가 와서 수술 준비를 하라고 알렸습니다. 윤아는 제가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었고 저를 부축하여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머리 위에 무영등을 바라보니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성재 씨가 제 전화를 끄는 그 순간부터 저와 그 사이에는 정말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수술실 밖으로 밀려 나올 때 윤아가 문 앞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신이 들어? 어때?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윤아야, 걱정시켜서 미안해. 간호사가 저를 병실로 옮겼고 윤아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저를 돌보았습니다. 수술 후 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윤아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불을 잘 덮어주었고 제 얼굴의 땀도 닦아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윤아가 죽을 사와서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자 조금씩 더 먹여주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에 기대어 바쁘게 움직이는 윤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성재 씨가 저에게 매정하고 무정했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제 곁에 있으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윤아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아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찾으세요? 전화 저편에서 한 여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재 씨 찾아요. 그분 계세요? 유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성재 씨 없어요. 잘못 거셨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분명히 이성재 그 상간녀가 건 거야. 이런 상황에도 상간녀랑 헛짓거리 할 마음이 있다니 제 마음이 순간 아팠습니다. 눈을 감고 그 매정한 남자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수술이 제 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이성재 씨에 대한 저의 환상도 완전히 치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회복되면 최대한 빨리 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자 제 몸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저를 돌보러 왔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병실의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회사에는 장기 휴가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유나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 짐을 차에 싣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방금 퇴원해서 아직 몸이 많이 약하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내가 너를 돌봐줄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또 폐를 끼치네.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뒷기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 유나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깨끗한 침실을 정리해주며 제가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재 씨와의 이혼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는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퇴원 후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걸어가 보니 이성재 씨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서 있었는데 명품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했으며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 여자는 분명 이성재 씨의 상간녀일 것이고 그날 저에게 잘못 전화 건 사람도 이 여자일 것입니다. 이성재 씨는 저를 보자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혜, 몸이 거의 다 회복되었겠군요. 회복되었으니 어서 저랑 이혼 절차 밟으러 갑시다. 그 여자는 이성재 씨 옆에 기대어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입가에는 경멸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나가 제 앞을 막아서며 이성재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당신이 얼굴을 들고 나타나다니. 지혜는 방금 퇴원해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어.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게다가 상간녀까지 데리고 오는 건 무슨 뜻이야? 일부러 지혜를 약 올리러 온 거야? 이성재 씨는 유나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와 김지혜 씨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과 상관없으니 참견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지혜, 내가 오늘 온 건 당신에게 분명히 말해두려는 겁니다.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나가라고?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재, 무슨 근거로 저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후의 집과 예금은 모두 제 몫도 있어요. 이성재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집? 당신이 집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돈을 대서 산 거고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만 쓰여 있어요.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예금에 대해서는 우리 결혼 후 월급은 모두 일상생활비로 썼고 아예 예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여자도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성재 씨 말이 맞아요. 그 집은 원래 성재 씨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언니라는 상관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어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성재 씨랑 저의 결혼을 방해하지 말고요. 그녀의 말을 듣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저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저는 이성재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잊지 마세요. 처음에 집을 살 때 저희 부모님도 1천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비록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이 쓰여 있지만 그 1천만 원은 우리의 공동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결혼 후 예금은 최소 2억 원은 있는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이성재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1천만 원을 보태주셨다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지혜,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요.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저는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이 저희에게 돈을 이체해 주신 은행 거래 내역서와 결혼 후 예금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전에 물건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이성재 씨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세요. 이건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1천만 원을 이체해 주신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이체 시간과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결혼 후 예금 기록이에요. 지난달까지 우리 공동 예금은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이성재, 저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돈 깨세요. 이성재 씨는 그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도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성재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사납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어떻다는 거죠? 김지혜, 이런다고 당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말해두지만 이 이혼은 무조건 할 거고 당신도 많은 재산을 얻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성재, 여기서 지혜를 협박하지 마. 지금 증거가 명확한데 만약 지혜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법원에 소송할 거야. 그때는 재산을 지혜에게 나눠줘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인중 외도로 인해 더 적은 재산을 받게 될 거야. 이성재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유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정말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그는 유리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실추될 것입니다. 그는 저를 사납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지혜, 두고 봐요.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상황을 보고 서둘러 그를 따라갔습니다. 문 앞을 지나갈 때 그 여자는 뒤돌아 저를 노려보았고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후 유나가 저를 부축하여 앉히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화내지 마. 화내서 몸 상하면 아까워. 이성재 그 개자식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와 법정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유나야.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유나는 무슨 객기야. 이제 우리는 좋은 변호사를 찾아 그와 싸울 거야. 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지. 저녁에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재 씨의 오늘 행동은 제 마음을 완전히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매정하고 무정한 남자와 결혼했는지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저와 이성재 씨의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그의 외도와 매정함으로 인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성재 씨의 전화번호와 메신저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어떤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에 관한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정 싸움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돈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마땅한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고 이성재 그 개자식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혜 씨 되십니까?
저는 이성재 씨의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성재 씨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직접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법원에서 만납시다.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성재 씨가 분명히 급해져서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연락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성재 씨 변호사의 전화를 끊고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나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잘했어. 그들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해야 해. 친절하게 대할수록 그들은 너를 만만하게 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들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물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유나는 믿을 만한 이혼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끝에 김 변호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비슷한 이혼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들은 후 그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분명히 제가 마땅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친 다음 날, 저는 갈아입을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 쓰러진 이후로 저는 그 집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 물건들은 모두 제 것이었고 저는 그것들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유나는 제가 혼자 가는 것을 불안해하며 기어이 저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저와 이성재 씨가 살던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하여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성재 그 개자식이 자물쇠를 바꾼 거야. 네가 집에 와서 물건 가져가는 걸 막으려고 한 거지.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내 이성재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이미 저를 차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개자식.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화내지 마. 일단 문을 두드려보자. 혹시 집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다가가 문을 힘껏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성재, 문 열어. 내 물건 가지러 왔어. 오랫동안 두드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이성재 씨가 아니라 그 상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잠옷을 입고 제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보자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왜 돌아왔어요? 성재 씨가 그랬는데 이 집에는 이제 언니 물건 아무것도 없대요. 어서 가세요. 내 잠옷? 내 슬리퍼? 저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과 발에 신은 슬리퍼를 보고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내 물건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옷을 입고 내 물건을 써?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재 씨 집이고 성재 씨 물건은 내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 모든 건 성재 씨가 나보고 입으라고 한 거예요. 언니는 앞으로 여기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일부러 가슴을 내밀며 저를 도발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마. 이 집에는 지혜의 목도 있어. 이성재가 자물쇠를 바꿨다고 지혜를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해두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여자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성재 씨가 이미 집을 자기 부모님 명의로 넘겼어요. 이 집은 이제 김지혜 씨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명의를 넘겼다고?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재가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뭘 못해요? 이 집은 원래 성재 씨가 산 건데 부모님께 명의를 넘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성재 씨는 분명히 제가 집을 분할받을까봐 서둘러 집을 부모님 명의로 넘긴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나고 답답해서 몸을 돌려가려 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경찰에 신고 안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지금은 우리가 집인의 몫이라는 증거가 없어. 우리가 증거를 찾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파트 단지를 떠난 후 저와 유나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 후 공동 예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성재 씨가 돈을 건드렸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여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들고 조회를 했는데 카드에 있던 2억 2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하기를 이 돈은 어제 인출되었고 돈을 인출한 사람은 이성재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 증명서와 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서 인출 절차를 봐봤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유나가 서둘러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걱정하지 마. 지금 바로 김 변호사님을 찾아가자. 우리는 쉬지 않고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서 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씨의 이런 행위는 이미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합니다. 김지혜 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재산을 이전하고 집 명의를 넘긴 증거만 찾으면 그를 고소하여 재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집은 그가 명의를 넘겼고 예금도 그가 다 인출해 갔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그가 남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명의 이전 상황을 조사하여 그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명의를 넘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이 인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에 관련 인출 기록을 증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마땅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너를 노숙자로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유나를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유나의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성재 씨의 매정함과 기열함은 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고 저를 집에서 쫓아내어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런 남자와 결혼했는지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법의 무기를 들어 제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이성재가 그의 행동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유나는 함께 등기소로 갔습니다. 우리는 집 명의 이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말하기를 집은 실제로 사흘 전에 이성재 씨 부모님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전 절차는 매우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 계약서에 제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소식을 김 변호사님께 알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잘 되었네요. 이성재 씨가 당신 서명을 위조하여 집 명의를 이전한 것은 이미 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파구 삼아 그를 고소하여 집 명의 이전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를 얻자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성재 그 개자식이 뜻대로 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김 변호사님과 협력하여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등기소에서 위조된 서명 증거를 김 변호사님께 넘긴 후 제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이성재 씨의 재산 이전 상세 상황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유나의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하면서 변호사님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약 닷새 후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유나에게 변호사 사무실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약간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면서도 나쁜 소식을 다시 듣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유나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분명 좋은 소식일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님은 자료 한 묶음을 저희에게 건네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김지혜 씨, 최은하 씨, 우리 사건에 매우 유리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료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중 한은행 거래 내역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성재 씨가 인출해간 2억 2천만 원의 공동예금은 전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1억 원은 박수정이라는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박수정이 아마도 그의 상간녀일 겁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박수정, 그 여자의 이름이 박수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성재가 우리 공동예금을 그 여자에게 넘겼을 줄은 몰랐네요. 유나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부부 공동재산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다니 너무 심하잖아. 김 변호사님은 또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성재 씨는 우리 결혼 후에 투자 명목으로 김지혜 씨 결혼 전 예금 1억 원을 횡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은 김지혜 씨가 결혼 전에 스스로 모은 돈으로 김지혜 씨의 개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성재 씨는 이 돈을 함부로 쓸 권리가 없습니다. 뭐? 그가 내 결혼 전 예금까지 횡령했다고? 저는 김 변호사님을 충격에 빠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전혀 몰랐을까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이 돈은 3년 전에 이체되었고 이성재 씨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가 어떤 핑계를 대서 당신의 경계를 풀게 하고 몰래 이체했을 겁니다. 저는 3년 전을 자세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성재 씨가 좋은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며 제게 돈을 맡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매우 신뢰하여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제 결혼 전 예금을 횡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생각을 하자 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재 그 개자식은 정말 탐욕스럽고 끝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지혜 씨, 이제 증거가 점점 더 충분해졌습니다. 이성재 씨는 혼인 중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하고 당신의 결혼 전 재산까지 횡령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그가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이전한 재산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변호사님. 그럼 지금 바로 그를 고소합시다. 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해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이성재 씨에게 연락하여 이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돌려주고 합리적인 재산 분할 방안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를 고소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때 정식으로 고소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저도 이성재가 이 증거들을 알고 나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할지 보고 싶네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이성재 씨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협상 일정을 잡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협상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유나, 김 변호사님은 한쪽에 앉았고 이성재 씨와 그의 변호사 박수정은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이성재 씨는 저를 보자 얼굴이 어두워졌고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박수정은 그의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먼저 입을 열어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이성재 씨가 공동 예금을 이전한 내역, 김지혜 씨의 결혼 전 예금을 횡령한 내역, 서명을 위조하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내역, 혼인 중 매도 증거 등이었습니다. 이성재 씨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매우 굳어졌습니다. 이성재 씨 자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수집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성재 씨, 지금 증거가 확실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당신은 김지혜 씨의 결혼 전 예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한 2억 2천만 원의 부부 공동 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중 박수정 씨에게 이전한 1억 원도 당신이 책임지고 회수해야 합니다. 셋째, 친명의 이전 절차를 취소하고 집을 당신과 김지혜 씨 공동 명의로 회복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의 혼인 중 외도와 악의적인 재산 이전으로 인해 재산 분할 시 30%를 적게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협의 이혼을 하고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재 씨는 이 말을 듣고 탁자를 치며 일어서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김지혜, 터무니없는 요구는 꿈에도 하지 마. 그 증거들은 모두 당신이 위조한 거야. 나는 당신의 어떤 조건에도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의 변호사가 서둘러 그를 말렸습니다. 이성재 씨, 진정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이성재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증거가 당신 앞에 다 있는데도 아직도 억지를 부리려고 해요? 내가 말해두지만 이 증거들은 모두 사실이고 유효하며 어떤 검증에도 견딜 수 있어요. 만약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많은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실추될 거예요. 박수정도 서둘러 이성재 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 씨,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이성재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상관하지 마. 김지혜, 내가 말해두지만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 이혼은 할 거지만 재산은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거야.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성재 씨,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법정 싸움으로 가면 당신에게 전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성재 씨가 말했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당신들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박수정도 서둘러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협상은 불쾌하게 끝났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성재 그 사람은 정말 관짝을 보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구나. 아무래도 우리는 그와 법정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가 이렇게 무리하게 나오다니. 그가 자멸하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김지혜 씨, 걱정하지 마세요. 협상이 안 되었으니 우리는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원이 분명히 당신에게 정의를 찾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오자 제 마음속에는 실망감은 없었고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소송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성재가 그의 행동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을 배신하고 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한 사람은 결국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니 반드시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고 집은 언제나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있으니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저에게 곧 정의가 찾아올 것이고 이성재도 그의 매정함과 비열함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협상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접수 통지서를 받자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돌더미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저보다 더 흥분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잘 됐어. 이제 우리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성재 그 개자식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면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몸 잘 챙기면서 마음 편히 재판을 기다리고 싶어.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니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배웠고 예전처럼 쉽게 흥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의는 기다려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실패한 결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다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유나의 집안일을 돕고 저녁에는 둘이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하고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도 천천히 예전의 저를 되찾았습니다. 약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성재 씨의 번호였습니다. 그가 저를 차단 해제하고 먼저 전화를 걸다니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이성재 씨의 평소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의 피로와 당황스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김지혜, 나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이성재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끊지 마. 지혜야, 부탁할 일이 있어.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부탁한다고? 이성재, 당신이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제 재산을 이전할 때는 왜 언젠가 저에게 부탁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성재 씨는 몇 초 동안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 잘못한 거 알아. 사과할게.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성재 씨가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분명히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빌려줄 돈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소송 중인데 제가 무슨 이유로 당신에게 돈을 빌려줘요. 이성재 씨가 다급해져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당신이 아직 화난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 회사 자금줄이 끊겼어. 지금 사방에서 빚 독촉이 들어오고 있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끝장이야. 회사 자금줄이 끊겼다고? 저는 순간 멍해졌다가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회사에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이 조사했을 때 이성재 씨가 이전한 예금의 대부분을 박수정에게 썼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와 박수정이 사치를 부리다가 회사의 자금까지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경영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제가 만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성재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부부였잖아.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넘기면 꼭 돈을 갚을게. 그리고 이혼 문제는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 다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이성재, 제가 아직 당신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더니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은 저를 무엇으로 생각해요? 바로 그때 전화 저편에서 박수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재 씨, 어떻게 해요? 회사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이성재 씨는 짜증스럽게 시끄러워 라고 말한 후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부탁할게. 5천만 원만 빌려줘. 당신이 빌려주기만 하면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5천만 원? 그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성재, 꿈 깨세요. 저는 5천만 원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고 해도 당신에게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성재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끊지 마. 지혜야, 당신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 정말 감옥 갈 거야.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옥?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했어요? 이성재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나와 박수정의 지출을 메웠어. 지금 회사에서 알게 돼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잡아가겠대. 원래 이런 것이었군. 제 마음속이 순간 통쾌했습니다. 정말 인과응보였습니다. 이성재는 결혼을 배신하고 재산을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회사 공금까지 횡령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자업자득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성재,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당신은 자업자득이에요. 공금 횡령은 불법 행위이고 당신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해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성재 씨는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마침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김지혜,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알아. 당신은 내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거지? 내가 말해두지만 내가 정말 감옥에 간다면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이성재, 당신은 지금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데 무슨 능력으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두지만 저는 당신의 재산 이전과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 당신이 다시 저를 협박한다면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당신 회사와 경찰에게 넘길 거예요. 이성재 씨는 제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증거를 넘긴다면 그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울먹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재, 당신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짓을 할 때는 왜 저에게 기회를 줄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방금 이성재가 전화했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한 거야? 저는 통화 내용을 유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유나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공금 횡령이라니. 이건 중재야.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도 이성재 씨 회사의 일을 들었고 이성재 씨가 회사 공금 2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김지혜 씨, 이성재 씨의 공금 횡령 사건은 우리 이혼 소송에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그가 범죄자로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 시 법원은 당신에게 더욱 유리하게 판결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이성재 씨의 좋은 시절은 끝났고 저는 곧 저의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에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성재 씨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시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고 말씀하셨고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있으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성재 씨는 지금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것이지만 후회는 이미 소용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으니 결국 자신의 행동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폭풍이 끝난 후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전화를 끊고 며칠 후 제가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뜨개질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망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누구인지 물어봐. 유나가 문가로 가서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이성재 씨의 다급하면서도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나야. 이성재, 문 열어줘.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나는 더욱 직접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성재, 당신이 얼굴을 들고 나타나다니. 지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은 녀석아. 이성재 씨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내 앞날과 운명이 걸린 일이야. 문 열어서 나 한 번만 만나줘. 딱 한 번만. 저는 망설이다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유나의 집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 분명히 저를 만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그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보고 싶네. 유나가 마지못해 문을 열자 이성재 씨가 곧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자 순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보니 그는 전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웅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지고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는데 예전에 화려하고 깔끔했던 그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박수정도 그의 뒤를 따랐는데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고 화장은 번졌으며 눈은 붉어져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재 씨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그의 얼굴에는 순간 민망함이 스쳤지만 곧 애원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냉정하게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해요? 전에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동의하지 않으니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제가 아직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처음에 지혜를 집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이전할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이성재 씨는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쓰레기 같았어.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 지혜야.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공동재산을 이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박수정은 이미 보냈어. 그 여자랑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 앞으로는 내 마음속에 당신 한 사람뿐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박수정을 잡아당겼습니다.
박수정은 즉시 말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성재 씨를 유혹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앞으로는 다시는 언니들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성재 씨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박수정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순간 역겨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헤어지든 말든 저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이성재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혜야, 당신이 아직 화난 거야. 내가 이미 이전했던 돈들을 다 회수했어.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처음에 보태주신 1억 원도 2배로 갚을게. 집도 최대한 빨리 명예 이전 절차를 취소해서 우리 두 사람 명의로 회복할게. 우리 이혼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정말 잘해줄게. 예전에 당신에게 준 상처를 다 보상할게. 저는 그에게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성재,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구청에서 쓰러졌을 때 당신은 제가 꾀병 부린다고 했고, 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어 목숨이 위태로울 때 당신은 제 죽고 사는 문제가 당신과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상간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 옷을 입고 제 물건을 쓰고 저를 쫓아낼 때는 왜 저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안 했어요? 이성재 씨의 얼굴은 빨개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지혜야, 그때는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지금 정말 후회돼. 매일매일 참회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회요? 저는 당신에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늦었어요. 이성재 씨는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유나 모두 멍해졌습니다. 이성재 씨가 저에게 무릎을 꿇다니.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부탁할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만약 내가 이혼하고 공금 횡령으로 감옥에 가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야.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봐서, 우리 부모님을 봐서라도 나를 도와줘. 유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성재,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지혜와는 상관없어. 이제 와서 두려워할 거라면 처음에 그런 짓을 할 때는 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소파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재 씨 앞으로 가서 서류 봉투 안에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수집한 증거, 사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와 박수정의 친밀한 사진들, 그가 공동 예금을 이전한 은행 거래 내역서, 그가 제 결혼 전 예금을 횡령한 증명서, 그가 제 서명을 위조하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자료,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정리한 그의 회사 공금 횡령 관련 증거들. 저는 이 증거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직접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저에게 상처를 준 증거이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증거예요. 이성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정식으로 법원에 당신을 고소했어요. 당신의 혼인 중 외에도 부부 공동 재산 악의적 이전, 제 결혼 전 재산 횡령. 이 증거들은 당신이 이혼 소송에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당신의 회사 공금 횡령 문제는 제가 이미 관련 증거를 당신 회사와 경찰에게 넘겼어요. 당신은 지금 저에게 용서를 빌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이성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고소했다고? 그리고 내 공금 횡령 증거를 경찰에게 넘겼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처음에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으니 오늘 같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야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이성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빛이 멍해졌고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박수정은 이 광경에 온몸이 떨렸고 몰래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유나가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치려고? 이성재가 횡령한 공금 1억 원이 당신 계좌로 넘어갔어. 당신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나? 경찰이 곧 당신을 찾아올 거야. 박수정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공금인 줄 몰랐어요. 성재 씨가 저에게 주는 용돈인 줄 알았어요. 돈을 회사에 돌려줄게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죠. 이성재 씨는 갑자기 미친 듯이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증거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와 유나가 서둘러 그를 막았습니다. 이성재 씨는 소리쳤습니다. 김지혜, 왜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우리가 부부였잖아.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저는 그의 히스테리적인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매정하다고? 저는 당신이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저에게 매정하게 대했어요. 저는 그저 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억지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성재 씨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마침내 진정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지혜, 당신은 후회할 거야.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처음에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어서 가세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성재 씨는 더 이상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는 터덜터덜 고개를 숙이고 유나의 집을 나섰습니다. 박수정도 서둘러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후 유나가 바닥에 떨어진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방금 정말 멋있었어. 드디어 속이 시원하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의 행동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재 씨 회사가 이미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성재 씨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또한 법원이 이혼 소송의 재판 날짜를 확정했으며 일주일 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시에 재판에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가서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의 재판이 이성재 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의 정의를 맞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재판날, 저는 일부러 깔끔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유나가 저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지혜 씨,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겁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긴장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자 저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이성재 씨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양손은 수갑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지난번 봤을 때보다 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으며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와서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원한도 있었고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박수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연루될까봐 미리 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는 저와 이성재 씨의 기본 상황을 차례로 질문했고 양측 변호사가 진술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성재 씨의 혼인중 외도 사진, 부부 공동재산 이전, 은행 거래 내역서, 제 결혼 전 예금 횡령 증명서, 제 서명 위조, 부동산 명예 이전 자료, 그리고 그의 회사 공금 횡령 관련 증거까지. 이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이성재 씨는 어떤 반박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딱히 할 말이 없었고 그저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지혜 씨와 이성재 씨의 이혼을 허가한다. 이성재 씨는 혼인중 외도 부부 공동재산 악의적 이전, 김지혜 씨 결혼 전 재산 횡령 등 죄질이 나쁘다. 그에게 빈손으로 나가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즉 명예 이전 후 회복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전부 김지혜 씨의 소유로 한다. 이성재 씨는 10일 이내에 김지혜 씨에게 횡령한 결혼, 전 예금 1억 원을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판결을 듣자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는 흥분해서 제 손을 잡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혜야, 정말 잘 됐어. 정의가 드디어 찾아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도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고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성재 씨는 판결을 듣고 순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판사를 향해 불공평해. 나는 불복한다. 고 소리쳤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성재 씨의 부모님도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서서 선처를 빌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성재 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 법정에 나설 때 뒤돌아 저를 사납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지혜, 두고 가. 저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파란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며칠 후 이성재 씨의 공금 횡령 사건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공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둘 다 병이 났습니다. 박수정도 이성재 씨가 횡령한 공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형을 선고받지 않았지만 이웃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되어 이 도시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고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명예 이전 절차를 밟아 집을 다시 제 명의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성재 씨가 집에 남겨둔 물건들도 모두 포장해서 버렸고 그 후 집을 새로 단장하여 제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집을 보며 제 마음은 소속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로 돌아가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저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 저를 동정하며 자주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상사분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편안한 자리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나날은 점점 더 충실해졌습니다. 어느덧 이혼하던 날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회사 건물을 나서다가 익숙한 뒷모습이 건물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성재 씨였습니다. 그는 안 와도 보석으로 풀려난 것 같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수염은 덥수룩하여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성재 씨는 즉시 일어서서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를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재 씨는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부탁할게. 나랑 다시 엮치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고 징역형도 선고받았어. 우리 부모님도 병이 났어.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주위의 동료들이 모두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힘껏 다리를 빼내려 하며 말했습니다. 이성재, 누우세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다시 합칠 수는 없어요. 이성재 씨는 더욱 세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 잘못한 거 알아. 나는 이미 벌을 받았어. 당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정말 잘해줄게. 평생 잘해줄게. 저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고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성재,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처음에 제가 구청에서 쓰러졌을 때 당신은 제 죽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고 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어 목숨이 위태로울 때 당신은 저를 모른 척 했잖아요. 상한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를 쫓아낼 때는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성재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후회돼요. 지혜야, 매일매일 당신이 저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해요. 당신만이 진심으로 저를 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를 용서하고 다시 합쳐줘요.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성재, 꿈 깨세요. 저는 당신에게 이미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역겨움만 남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처음에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이는 이미 완전히 끝났어요. 말을 마친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때 회사 경비원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이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좀 쫓아내주세요. 경비원들은 즉시 이성재 씨를 끌어냈습니다. 이성재 씨는 여전히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부탁할게. 나랑 다시 합쳐줘.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이성재 씨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이성재 씨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더 이상 그의 반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으니 이성재 씨는 여러 차례 저를 괴롭혀 경찰에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도 치유비가 없어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고 이성재 씨는 감옥에 들어가 5년간의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수정도 더 이상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저와 유나는 자주 함께 놀러 갔고 예전에는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많은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도 등록하여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날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서 윤준영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성숙하고 차분하며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구애 끝에 저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후 윤준영 씨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날 햇살은 밝게 빛났고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윤준영 씨의 손을 잡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유나는 저의 딜러리로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오셔서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윤준영 씨는 저를 매우 아끼고 모든 일에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주 저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침내 올바른 사람, 즉 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보살펴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실패한 결혼은 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용감하다면 반드시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때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법의 무기를 들어 자신을 보호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염려하고 지지해준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도 매우 기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행동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